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용산 대통령실은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된 관세 폭탄,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현재의 관세의 10%를 더하겠다고 했는데 최원목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과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한 겁니까? 네, 관세를 올려서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조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되면 행정명령을 발의해서 이제 재무부를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관세를 정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를 때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60%로 계산하는지 100%로 계산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보복 관세나 이런 걸 때리게 되면 거기에다 또 10%를 더 추가해서 60%를 때리게 되면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멕시코나 캐나다나 이런 USMCA 동맹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트럼프가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관세 보복을 가하겠다.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관세를 그렇게 물리겠다는 그 이유를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 무역 흑자가 많아서 미국에 좀 어떤 피해가 본다 그럴 때 관세를 매기는데 이유가 좀 마약 불법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다 지은 그 죄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그런 마약 밀매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시정을 해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 개선을 위한 그런 개선하라는 메시지로서 지금 던지는 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본다면 저는 가장 핵심은 대중경제 아니냐. 중국. 일단 중국에 대해서 지금 추가 관세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걸 떠나서 WTO 내에서의 시장경제주의 문제 때문에도 지금 관세를 물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를 우회해가지고 들어온다. 특히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제재까지를 감안한다면 대중경제가 핵심이고 그 외에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는 그러한 수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사전에 취임 전에 알아서 개선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개선하라는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 그리고 펜타닐, 마약 이유를 대는데 중국도 이 펜타닐, 마약과 관련해서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거든요. 중국은 이 펜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멕시코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업자들이 원료를 주로 이제 중국에서 구입해서 그걸 멕시코로 가져와서 여기서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료의 제공지 자체가 중국이고 그래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10% 추가 관세로 마약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국을 때리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은 불법 이민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하고 마약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멕시코든 캐나다든 상관없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마약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25%라는 보복 관세로 네이버링 컨트리조차도 때리겠다. 이웃 국가에.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서 25% 문제를 받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25%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제 마약 유입과 관련해서 인접 국가 멕시코, 이제 캐나다 불법 유입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마약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을 때도 이 마약 문제에서 뭔가 해결하겠다고 서로 합의도 하고 많은 노력이 좀 중국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구두적으로는 예. 협력 의사를 얘기를 했지만 개선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좀 했지만은 예.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편 문제요. 아편.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펜타닐이 일종의 미국에 대한 그러한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사회를 좀 혼란시키는 하나의 아이템이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예. 네.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이 좀 무역 적자 문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좀 보이게끔 하는 예. 하나의 그런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경고성이고 압박 카드가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트럼프 당선인이 올렸단 말이죠. 취임 첫날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좀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국 측은? 중국 측은 이제 무역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 승자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사실 관세를 한 나라만 때리고 다른 나라 안 때리면 승자는 있거든요. 근데 승자는 없다는 얘기는 자기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그러니까 서로 때리기 때문에 서로 루스 게임이라는 게 위닝 게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결국엔 자기도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예. 2018년, 2019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 관세를 때리고 그게 25%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도 10%, 25%로 똑같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기도 보복을 할 테니까 예.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는 행위를 보아가면서 자기도 보복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승자는 없다. 관세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게 이제 중국 측 공식 입장인데 멕시코나 캐나다도 뭐 그렇게 혹시 무슨 예고를 했습니까? 보복 이런 거를? 캐나다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네. 공식적인 반발하는 것을 지금 자제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캐나다는요? 예,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92년에 납타를 시작해서 2018년에 예. 그렇게 그 USMCA로 좀 개선된 보다 FTA의 이상적인 맥락으로 갔고 그게 2020년에 발효가 됐는데 예.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왜냐하면 지난 한 2, 3년간은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USMCA가 미국의 국익에 뭘 가져다 줬느냐에 대한 엄격한 어떤 확실한 그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 USMCA를 깨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한간에는 캐나다가 USMCA와 별도로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배제한 어떤 미국과 캐나다 간에 또 새로운 협정이 맺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황에서는 멕시코 길들이기적인 측면이 있고 예. 캐나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입장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라는 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3국 간에는 관세가 전혀 없는 거죠? 네, 뭐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실패됐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멕시코와 캐나다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이유가 이제 멕시코는 자기가 이제 25% 관세를 당하면은 사실 수많은 제품들이 여러 나라 공장을 세워놓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커다란 타격을 받죠. 예.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그 실제로 그 멕시코를 통한 중국 제품들의 이렇게 우회 수출이 미국만 가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산 부품들이 멕시코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립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또 캐나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도 중국산 제품이 우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제조업을 좀 망가뜨리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GM이나 크라이슬러나 뭐 포드나 이런 미국 회사들이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을. 그래서 그런 부품 회사나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그 국내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길들이기를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한편으로는 조금 미국 입장에서 좀 서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넌지시 미국 쪽의 그 멕시코 길들이기에 좀 편승하면서 또 USMCA에 좀 멕시코를 배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미국과 캐나다만 협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게 그 메시지를 흘리면서 멕시코로부터 좀 우회 수출을 좀 차단해라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경고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조금 미묘한 차이, 반응의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이게 멕시코에 굉장히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죠. 우리 그 무관세 기대를 하고 많이 갔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거의 한 60%가 넘는 부분이 우회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 수출 기지로서 멕시코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올해로 지금 FTA 20년을 맞이해서 사실 칠레랑 처음 맺었을 때 메르코스로 들어가는 교두보로서 칠레를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프타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로 멕시코를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랬던 멕시코의 위상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제는 적합한 판단을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네. 당장 이제 만약에 정말 그대로 관세가 물린다면 정말 멕시코에 나가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큰일인데 최영욱 교수님, 진짜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물릴까요? 물린다고 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자기네 최대 공약을 가장 첫 번째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민 문제와 마약 문제하고 중국 때리기 이거를 3종 세트로 묶어서 이 한 번의 조치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 7개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 지역 경합주들이 주로 이렇게 이민 문제나 이런 걸로 제조업 분야의 그 중국 제품 때문에 몰락의 길을 갖고 있는 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승리로 이끈 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띄우면서 이 문제를 몰아낼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그 멕시코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어요. 이미 2천여 개의 기업들이 가고 있고 삼성전자, LG, 뭐 기아차, 포스코, 뭐 엔지니어링, 주요 기업들이 다 나가 있죠.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배터리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25% 관세를 멕시코도 때리고 미국이 캐나다도 때리면 결국에는 그 관세 보복을 우리나라가 당하는 셈이 되니까 그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단순히 그 투자지가 얼마나 매력적이냐. 멕시코는 사실 인건비도 싸고 거기서 육로로 미국까지 수송할 수 있거든요. 간편하게 운송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미국발 보복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돼 있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분명히 변수로 생각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때 그걸 분명한 변수로 생각하면서 그 투자를 얼만큼 늘리고 얼만큼 줄이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25% 관세를 물린다면 가격이 당장 25%가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멕시코에 간 기업들이 공장을 당장 뭐 미국 쪽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말이 그렇지 뭐 대책을 강구한다고 대통령실도 회의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게?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저는 우리 최원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할 거라고 봅니다. 관세를 물린다 이거죠. 물릴 텐데 이제 효과성 문제는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보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하는데 가장 기여한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히스패닉들이 많은데 히스패닉. 그들이 사실 얘기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지했던 계층한테 피해를 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물리면 결과적으로 그게 과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갈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상무장관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결국 미국이 갖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두 칼자루는 USITC하고 USTR인데 의회 USITC는 의회 산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하 양원을 지금 공화당이 잡고 있고 그다음에 USTR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무장관이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행을 할 거다. 시행을 근데 할 효과성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한번 그 머릿속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전체적인 그림은 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또 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세.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좀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법인세 같은 걸 대폭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재정 수지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관세를 올려서 25% 관세를 정말 때려서 관세 수입으로 그걸 메꿀 수밖에 없어요. 관세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관세는 때리고 세금은 깎아줘서 그 균형을 맞춘다고 보고 인플레이션 문제는 테리비 결국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통 에너지 같은 걸 싸게 많이 셰일가스 같은 걸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 같은 걸 자기가 중단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안정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 맥락하에서 지금 관세를 확실하게 부과한다 하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저는 그렇게 간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비해야 된다. 국내 법인세를 깎아주면 모자라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걷고 그 관세 인상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은 원유 생산 확대 같은 걸 통해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큰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마약 유입과 이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매겼잖아요. 관세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명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게 협상 수단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본다 보면 한국과의 만약에 관세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이 어떤 식으로 그런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할까요? 우리하고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 사실상 동맹 관계라고 한미 FTA가 있고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협상 테이블에다가 모든 거를 놓고 패키지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핵심 산업에 대해서 과학기술협력,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지금 치포든 뭐든지 간에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그다음에 지금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조선업 등 미국과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7, 8번째 되는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이제 미국이 다시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얽힌 것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만약 여기서 양보를 얻으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뭔가 더 지금 물론 지난달에 협상을 해놨지만 뭐 행정명령으로 뒤바꿀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뭔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근데 역학구도에서 보면은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일 거다. 특히 트럼프 임기 첫 해에는 우리가 상당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업들만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어떻게 할지 참 주목이 되네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뭐 이번에 이제 관세를 예고했지만 캠페인 유세 기간 중에는 보편 관세를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현실 가능성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보편 관세가 정말로 보편 관세. 10% 모든 품목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현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도 일단은 시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미국이 1971년도에 닉슨 공화당 정권 때 그거를 보편 관세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1971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공화당 노선을 보고
그때 당시에 뭐 일본 때리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시행한 그 효과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뭐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보고 60%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연구소들이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가 8.4%가 즉시 감소한다. 8.4%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실제 경제 성장률이 한 0.2% 최대 0.2% 포인트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경제 타격이 우리나라가 있고, 다만 이제 산업별로는 뭐 반도체라든지 기계류, 일부 기계류 품목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원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보편 관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불리할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중국산이 뭐 한국산으로 대체되고 이런 효과가 좀 미국 시장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은 반도체나 일부 경쟁력 있는 기계류는 크게 영향은 안 받는데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사실 중국산 제품하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을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유럽산이나 일본산하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60%로 때려도 우리나라 반사적 이익은 별로 받지 않고, 대신에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적인 수출 시장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위축이 되게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일부 우리가 뭐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내각 인선을 보니까 이 재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분, 이분이 뭐 사모펀드 창업하신 분이라는데 스콧 베센트, 이 관세 관련해 조금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재무장관 후보자가? 예, 아무래도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헤지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투자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소로스 회사에서 사실상 CIO 최고 투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은 저는 자유무역 옹호론자라고 봅니다. 단지 방법론으로 미국식 관념에서 본다면 페어 트레이드를 위해서 프리 트레이드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관세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IRA라든가에 대해서는 이 베센트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가지고 모든 그러한 무역, 통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무장관 후보자는. 근데 상무장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죠. 상무장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각 인선이 거의 다 지금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재무장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상무장관 후보자는 하워드 러트닉, 이분도 뭐 투자은행을 했던 분인데 전반적으로 그럼 인선 인물을 본다면 이분들도 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관세를 뭔가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으로,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이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저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만약에 바뀌었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재무장관은 스콧 베센트가 됐고 상무장관은 하워드 러트닉이 됐어요. 근데 사실 미국은 재무장관이 더 중요합니다. 재무장관이? 그리고 재무장관이 직접으로 관세로 움직이는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은 재무장관이에요.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한 플래닝을 하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사실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약간 온건한 베센트 장관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약간 급진적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급진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견제는 가능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호 관세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상호 관세는 저는 보편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편 관세는 모든 나라들이 두드려 맞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그렇게 차별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상호 관세라는 거는 상대방이 관세를 미국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만큼 미국도 그만큼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드와 GM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100% 관세를 맡고 있는데 왜 미국도 그들 자동차가 들어올 때 우리도 100%를 못 때리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10%를 받는 게 아니고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미국으로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을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물린다.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워드 러트닉은 그걸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무장관이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두 장관 간에 그 앞으로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 나갈까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인터레스팅하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때로는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협상할 줄 알기 때문에 뭐 스콧 베센트가 어느 정도의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갖고 있는 자리를 그래도 재무장관이 좀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그건 좀 희망적인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상무장관 후보자는 이 관세에서만은 굉장히 그 매파다. 상호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재무장관 후보자는 조금 온건한데 뭔가 좀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있을 텐데 뭐 트럼프 당선인이 뭐 가만히 두진 않겠죠. 본인의 철학대로 밀어붙일 테니까 혼선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걸 두고 보진 않겠죠. 예, 근데 USTR도 정무적인 부분이 크지만 USITC를 사실상 리드해 나가는 게 위원장이 있지만 그 상무장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덤핑 판정하거나 상계관세 판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판정하는 과정에서 예비 판정하고 본 판정이 있는데 보통 예비 판정에서 걸다가 그 사이에 정부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로비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삼성에서 썬킴을 미주 본부장인가요? 네, 뭐 사장으로 사장으로 얘기했죠. 영입했다라고 한 것도 저는 의미 있는 행보로 보는 이유가 과연 이제 USITC나 USTR이 움직일 때 이를 정무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로비력에 달려 있는 부분도 크다. 물론 그 베이스는 경제적인 맥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취임 첫날 폭탄 관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과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